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유익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보해 드린 대로 한국 경제에서의 위험 요소인 가계대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학자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을 한국 경제에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 얘기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틀이 있고 그 이제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그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국 경제 이러면 위험할 건데 하고 막 책 쓰고 있다가 이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이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다들 문제를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사이에서의 그 채무 보증 때문에 재벌 전체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벌들끼리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그게 안정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적벽대전의 연환계로 이제 그때 설명을 했었죠. 이게 조조의 그 대군이 연환계로 배를 다 묶어놓은 것과 똑같다.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동남풍이 불어오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쪽 동남 쪽에서 우리 뭐 동남풍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 같은 게 뭐냐면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카드 사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저 큰일 납니다. 그 금융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 저거 큰일 나요. 그랬더니 다들 큰일 그 문제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막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저거 뭐 어떻게 이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는 왜 이런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크게 그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에 논의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대출 자체를 이런저런 장치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이제 그 카드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또 새로운 카드 회사, 그 당시에 이제 LG 카드였는데요. 이게 LG 그룹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게 흑역사죠. 그래서 LG 카드가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을 앞서고 그래서 이제 당시 얘기로는 LG 그룹 내에서 뭐 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삼성을 앞선다고 뭐 굉장히 뭐 포상하고 이랬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 같은 사람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얘기를 알 수 있었을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재벌 구조의 그 문제죠. 이렇게 외부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재벌이 하나의 사일로라는 거죠. 이게 결국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LG카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결국 LG카드는 문을 닫고 말았죠. 그때 제가 소개한 개념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레데토리 랜딩인데요. 그러니까 프레데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식자, 약탈자 이런 거죠. 그저 공룡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 이게 이제 프레데터죠. 그래서 이 프레데터리 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옛날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쉽게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돈 빌렸다가 돈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뻔히 되는지 알면서 사람들이 돈을 왜 빌리겠어요?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지제도가 잘 안 돼 있는 국가에서는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되어서 돈이 막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그 돈이 없을 때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렸다가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건 금방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그때는 또 돈 빌릴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선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자율은 떨어지고 돈은 시중에 넘쳐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카드가 활성화되면서 막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길거리에서 막 카드 발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주네 하고 카드 발급받아서 그거 막 쓰다가 보니까 이제 갚을 날이 돌아오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추가로 저 카드 해가지고 이 카드빚 받고 또 카드 새로 내서, 그때는 이제 카드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막 카드 내주니까 카드를 몇 장씩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카드에서 이제 돈 빌려서 저 카드 맞고, 이렇게 또 카드 돌려막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못 갚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드 회사가 이제 그 추심업체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전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 대출은 대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을 평생 괴롭혀서, 그러니까 돈 벌 때마다 이제 가서 카드, 그때 되면 이제 이자에 또 이자가 쌓여가지고 이분은 평생 벌어봐야 이 카드비 받다가 갚다가 평생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저 베니스의 상해를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고리대금업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약탈적 대출을 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채권 출입업체들이 이제 무서운 부신 분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그냥 이제 뒤에 이게 있어서 우리 뭐 돈 빌려주고 저분이 못 갚아서 우리는 저기 채권 추심업체에 넘겼을 뿐이야, 이런 거죠. 사실은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빌린 사람이 문제지 그게 이제 빌려준 사람이 문제냐, 이게 우리나라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미국은 70년대 이미 아니다, 빌려준 사람이 문제다 해서 그런 돈을 빌려준 사람들, 약탈적 대출을 해준 그런 금융기관들을 처벌하는 그런 그 법이 생겼고, 그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채권 주심을 강박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갚을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서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거죠. 이 약탈적 대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채무자가 도망갈 수 없으면, 그럼 아니면 뭐 채무자를 노예로 한다거나 옛날처럼,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속 쫓아다니거나, 한국처럼 이렇게 돈 빌렸으면 네가 갚아야지, 돈 못 갚으면 너 나쁜 사람이야,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파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금융 활동을 다시는 못하게 하고, 이게 2000년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강박적 채권 주심.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옛날에 사시던 분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돈 못 갚으면 이제 그 무서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폭력도 행사하고 집안 다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뭐 법원에 가가지고 빨간 딱지 해다가 이제 온 집안의 가구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그 망신 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에서 이런 카드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GDP는 줄어드는 것이고, 이건 한국 경제의 커다란 손실인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다 해가지고, 제가 몇 년을 열심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채권 추심법도 조금씩 나아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장한 게, 미국에 보니까 공정채권 추심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채무자한테 권리를 부여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어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더 이상 나한테 채권 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할 테니 변호사한테만 연락해라. 그러면 이제 나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이제 경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금기관의 안정성만 먼저 따지다 보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카드 회사가 몇이 이제 위험해지고 막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요. 대신에 이제 밤에 전화 걸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 집에 찾아가지 말아라. 이런 정도만 이제 좀 좋아졌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다가 제가 국회에 가서 이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공정채권추진법을 발의를 했고 그게 통과가 되어서 현재는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건데 아직도 여기에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시니까. 지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채권 추심할 수 없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사회 통념상 돈 빌린 사람이 잘못이지 뭐 영끌한 사람이 얼마 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니 뭐 네가 돈 빌려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는데 그걸 왜 정부가 그거를 감면을 해줘? 아니 그런 걸 왜 은행이 빌려줍니까? 은행이 갚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어디다가 투자하는지 보고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은행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정부가 자꾸 무슨 펀드 돈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분들을 감면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은행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은행이 지금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바로 약탈적 대출해 가지고 내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끌 오케이. 그리고 인생 지금 망쳐놓은 게 장본인이 금융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식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해 줘야 되고 정부 관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한국은행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언론은 다 이제 또 그 은행 편이니까요. 은행이 이제 큰 광고 업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은행에서 뭐 그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그거를 왜 감면을 해주냐. 만약에 그거 감면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은 금융기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지금 이걸 20년째 지금 이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채권추진법은 나름대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일단락을 줬고요. 지금 파산법을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사회 통념이 그런 파산법을 이 젊은이들에게 적용하자. 뭐 이런 뭐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거 하자고 그러니까 또 하면 안 된다고 난리하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주춤주춤 하는 거죠. 관료들은 이거 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뭐 저 국민들 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뭐 언론 여론이 이런데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옛날에 이제 농경 시대를 보게 되면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일 때 아니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어떤 때는 홍수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냥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농부들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 가지고 밭 논밭 개간해서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온 걸 어떡하겠어요. 다 날라갔는데. 그럼 그분이 또 논행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특별 파산을 해준 거죠. 그것이 경제에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파산을 허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경제에는 항상 그렇게 외부적인 일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건 국가적 손실이다. 따라서 그분들을 빨리 파산을 시켜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fresh start, 새 출발, 이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그때 느낀 게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조를 해줬죠. 그런데 의외로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신용불량자들은 공식적으로 월급을 안 받아요. 그리고 국세청에도 신고하지 않아요. 소득이 생겼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금융기관에 쫓겨다닌 그런 경험 때문에 파산도 안 하시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을 살 때 그 부동산 대출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한국의 금융기관은 어땠냐면 담보대출을 해주니까 저거 안 팔리게 되면 뭐 안 갚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거 팔아서 내가 이제 상환하면 되지. 그 규제가 LTV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LTV가 뭐 60%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60%면 40%가 남으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봐야 뭐 10%밖에 더 떨어져 뭐 이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거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자는 넘어가게 되면 그냥 LTV 60% 70%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대규모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그거 가지고 했던 거라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이 DTI라고 하는 것이죠. Debt to Income Ratio.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DSR로 바뀌었죠. 그래서 Debt Service Ratio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진 모든 금융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출해 줄 때 DSR로 하자. 이거를 제가 20년 동안 얘기를 해온 것이고 이제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금융위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조금씩 확대를 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다 보니 2005년도에 부동산을 제대로 못 막았고 이번에도 또 부동산을 제대로 못 막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 금융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눈치만 보다가 그 지금 DSR 뭐 여기 조금 하겠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언론에서 난리를 피는 거죠. 뭐 우리 저 영끌도 못하게 하느냐 뭐 그 지금 집도 저렇게 남들 집 사가지고 다 돈 버는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돈 벌 기회도 주지 말란 말, 돈 벌 기회 자체를 막탈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몇 년씩 저렇게 집단적으로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이런 거예요. 저는 20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 관료들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보다 이제 그 금융기관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이렇게 그분들 금융위, 금감원, 그 경제 관료들, 기재부, 한국은행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금융기관 우선 정책을 계속 해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게 결국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지금 오게 된 바로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학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론에 맞게끔 그냥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 DSR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가 나쁠 때 DSR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파산이 늘어나니까. 그럼 못 감.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 DSR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군이 쳐들어온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어, 뭐 오늘 뭐 제 자랑 비슷한 것처럼 돼버렸는데요. 이게 이제 뭐 자랑일 수도 있고요. 슬픈 저의 그 경력인 거죠. 그래서 그냥 외롭게 어, 뭐 나름대로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속도가 너무 늦고 뭐 어떤 것은 잘 받아들여져서 뭐 잘 된 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한국 경제의 근간이 상당히 훼손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 요번에 다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너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오너가 자꾸 떼어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옛날에는 이런 금융 감독이라든가 혹은 이런 투명성이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간 채무자가 어떻게 그거를 기업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감독하는 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회계감사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내부 고발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아직도 지금 그 기업주한테 지금 연대보증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우리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회사 처음 만들어서 벤처는 10개 만들면 9개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벤처 사업가 10명 중에 9명은 평생을 이 빚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이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어렵다. 제가 학교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주식회사 제도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은 유한책임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돈 낸 것만큼만 그것만 내가 손실을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해상무역을 할 때 배를 띄우고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할 때 배 띄워서 이게 한번 잘 갔다 와서 풍랑을 거치고 잘 돌아오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게 이제 풍랑 잘못 만나서 이제 그냥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위험한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느냐? 이거 한 사람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굉장한 수익을 내더라. 이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주식회사 제도를 금융기관 편의를 위해서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한 책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없애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중기부 자금은 저쪽 금융위 자금보다는 아마 연대보증이 지금 훨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아니 저게 지금 계속 횡령하는 기업체들 많은데 아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책임인 거죠. 그렇게 돈 빌려주고 빌려줄 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투명한 기업인가 투명하게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금융기관의 책임인데 금융기관이 그 책임을 안 하고 나서 계속 사람 괴롭힐 생각만 하는 거죠. 이 잘못된 관행이 한국 경제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잘못된 금융의 관행이 지금 한국 경제를 이와같이 퍼펙트 스톰이 올 때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경제 한 잔. 지금 휴가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지에서 여러분이 즐기실 만한 맥주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녹화 방송인데요. 지금 휴가를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강원도로 갈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 가면 특히 속초에 그 유명한 수제 맥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속초의 몽트벼인데요. 몽트가 불란서 말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초에 우리 설악산도 있고 산이 좋죠. 이 몽트비어는 울산 바위가 보이는 거기 있는 그 회사고요. 이게 이제 맥주 만들기 인터넷 동호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취미로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맥주 회사 하나 차리자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만든 그야말로 덕업일치의 그런 산증인 같은 그런 그 속초의 맥주 회사고요. 이 역시 크라프트 비어를 이제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컬 비어의 정신을 살려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복숭아 그 맥주가 있고요. 또 딸기 맥주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지역에서 나는 그런 맥주고요. 그다음에 그 효모도 지금 지역에서 만들어서 그 맥주를 생산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제 한번 드셔보라고 권하는 맥주고요. 이 몽트비어가 지금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서요. 그래서 이제 맥주 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면 또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해서 한번 또 더 마시게 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근데 크라프트 비어고 이 몽트 비어는 그야말로 품질이 우수한 그 맥주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셉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고 이제 맞으신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편의점 맥주하고는 조금 다른 맥주니까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곰표 밀맥주 이후에 한국의 수제 맥주 시장에 지금 그 큰 균열이 생겼고요. 수제 맥주 회사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콜라보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제 수제 맥주 회사를 경쟁을 붙여서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가 생산해 주겠다. 뭐 우리 대기업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우리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한 수제 맥주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야말로 정통적인 크라프트 비어 이 정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한국의 수제 맥주 시장에 좀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작년인가요? 제가 아주 재밌는 그걸 봤는데 이 몽트비어에서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광고를 냈냐면 내가 니네 맥주를 만들어 줄 테니 대기업 캔 맥주가 우리 회사에 신청을 해라. 이게 대기업 상생 프로젝트다. 뭐 이런 그 광고를 해서 거기에서 대기업이 우리가 선정이 되면 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뭐 하여튼 그 몽트비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자꾸 이 수맥주 회사들한테 이렇게 경쟁시켜가지고 이 자본의 품속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대기업들이 자기네 대기업 상표 싹 가리고 이상한 브랜드를 내세워서 그리고 이게 수제 맥주 있냐 이렇게 지금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거를 한 방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풍자한 몽트비어의 크라프트 정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지금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도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휴양지 강원도에 가시게 되면 몽트비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나이들의 시원한 맥주, 대기업한테 한 방 멋지게 날린 그 정신까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휴양지에서의 맥주 몽트비어 소개해 드렸습니다.